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3세 김영순입니다.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아마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혀를 차실 겁니다. 저도 아직도 가끔 꿈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그것도 불과 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야겠네요. 저는 1961년생으로 충청북도 청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였죠. 위로 오빠 둘, 아래로 여동생 3명. 그 시절 시골이 다 그렇듯이 먹고 살기 바빴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그 농사일을 도우면서 6남매를 키우셨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선 더 이상 배울 수도 할 수도 없었거든요. 큰오빠가 서울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 근처 식당에 취직했어요. 그때가 1977년이었으니까. 벌써 46년 전 일이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는데 그때는 16살이면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구로공단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 20살 되던 해에 지금의 남편을, 아니, 이제는 돌아가신 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 이름은 박정호. 저보다 5살 많았죠. 역시 시골에서 올라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어요. 첫 만남이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매일 아침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었거든요. 항상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를 시켰는데 어느 날 그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된장찌개 끓이는 솜씨가 우리 어머니보다 낫네요. 그 말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요리를 못하시나 보네요. 그 말에 정호 씨가 빵 터져서 웃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죠. 1년쯤 만나다가 결혼했어요. 1982년 봄이었습니다. 결혼식이랄 것도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조그만 예식장에서 간단히 했죠. 신혼집은 구로동 단칸방이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거기서 살았나 싶겠지만 그때는 그게 행복했어요. 정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저녁집에 일찍 들어왔죠. 월급날이면 봉투를 그대로 제게 갖다 줬어요. 여보, 이번 달 월급이야. 당신이 알아서 써.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1984년에 첫째 재혁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시절엔 다들 아들을 선호했으니까요. 재혁이가 돌 지나고 나서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딸 수연이가 태어났죠. 1986년 가을이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완벽한 가족이었죠. 정호 씨도 열심히 일해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저도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 나갔어요. 그렇게 10년쯤 지나니 단칸방에서 전세에서 작은 아파트로 옮길 수 있었어요. 은평구 불광동 18평 아파트였죠. 좁았지만 우리 가족의 첫 내 집이었어요. 재혁이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특히 수학을 잘했죠. 고등학교 때는 정요 10등 안에 들었고 서울의 괜찮은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수연이는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잘 쳤거든요. 음대에 가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교대에 갔죠. 지금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재혁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게 2006년이었어요.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2010년에 지금의 전 며느리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재혁이가 30살 때였는데 엄마, 여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고 데려왔죠.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고 얼굴도 예뻤어요. 무엇보다 똑똑해 보였죠.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영어 학원을 차렸다고 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인사도 참 똑 부러지게 잘했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정호 씨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재혁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잘해봐라. 그렇게 1년쯤 만나다가
2011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는데 수진이 집안이 꽤 잘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약사였어요. 신혼집은 강남 대치동에 얻었어요. 전세 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양계서 보태서 얻었죠. 저희가 3억, 수진이네가 2억을 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잘 지냈어요. 수진이가 학원 일로 바쁘긴 했지만 주말에는 꼭 저희 집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왔죠.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어머니, 이번에 학원에서 매출이 올랐어요. 이거 어머니 용돈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요. 2012년에 손녀 예린이가 태어났어요. 애가 어찌나 예쁘던지 재혁이를 닮아서 눈이 크고 수진이를 닮아서 피부가 하얘어요. 어머니, 예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학원 일이 있어서. 그럼 얼마든지 봐주지. 그때부터 저는 자주 강남집에 가서 예린이를 봐줬어요. 수진이가 일하는 동안 애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느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겨울이었어요. 정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그렇게 허무하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거의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불과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여보,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해줘 하고 나갔던 사람이 재혁이가 울면서 저를 붙들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수연이도 부산에서 올라와서 저를 붙들고 울었죠. 엄마, 우리가 있잖아. 힘내요. 그래도 가장 힘이 된 건 수진이었어요. 장례식장 일을 거의 도맡아서 처리해줬거든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조문객 응대부터 장례 절차, 음식 준비까지 정말 야무지게 잘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텅 빈 집이 너무 커 보였어요. 18평 아파트가 마치 100평처럼 느껴졌죠. 정호 씨가 앉던 의자, 정호 씨가 쓰던 컵, 정호 씨 냄새가 밴 이불. 모든 게 눈물이 나게 만들었어요. 한 달쯤 그렇게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10kg이나 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재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자꾸 아빠 생각이 나서.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세요. 어차피 방도 있고 예린이도 할머니 필요하고. 그래도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겠니? 수진이가 먼저 그러던걸요.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정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건강도 더 나빠지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오시면 저도 좋아요. 예린이 봐주실 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2022년 3월 저는 불광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강남 아들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2평 아파트라 방이 3개였어요. 안방은 재혁이 부부가, 작은 방은 예린이가, 그리고 중간 크기 방을 제가 쓰게 됐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남의 집 같고 눈치도 보이고. 하지만 수진이가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니,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수진이가 학원 가면 제가 집안일을 하고 예린이 유치원 마치고 오면 봐주고. 그렇게 첫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니, 행복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예린이가 특히 저를 잘 따랐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할머니랑 자고 싶어요. 5살짜리 손녀의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재혁이도 전보다 더 살갑게 대해줬어요. 퇴근하면 꼭 제 방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주말엔 가족 나들이도 자주 갔죠.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나 갈까요? 엄마 좋아하시는 콩국수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 정말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아마 제가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2022년 가을쯤이었죠.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수진이가 한 숟가락 뜨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된장찌개에 애호박 말고 감자 넣으면 안 될까요? 전 애호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 몰랐네. 다음엔 감자 넣을게. 그리고 두부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두부는 반모만 넣어주세요. 뭐, 며느리 입맛에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지적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개킬 테니까 그냥 두세요. 제 방식이 있어서. 어머니, 거실은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처음엔 며느리가 깔끔한 성격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죠.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오는데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음식 하실 때 냄새가 많이 나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그래도 참았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아니, 남의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지만 주인은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정말 서운했던 건 재혁이의 태도였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뭐라 할 때 재혁이는 항상 수진이 편을 들었거든요. 엄마, 수진이 말대로 하세요. 수진이가 이 집 살림은 더 잘 아니까. 어느 날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린이랑 놀이터에 갔다가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다들 손주 데리고 나온 분들이었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놀이터에서 동네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예린이 학원 시간 놓칠 뻔 했잖아요. 다음부턴 시간 좀 지켜주세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재혁이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예린이 학원 시간을 잊으셨어. 그래?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아빠 일 이후로 많이 힘드셨나 보다. 깜빡깜빡 하다니. 저는 단 한 번도 뭔가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단지 5분 늦었을 뿐인데. 그때부터였어요. 수진이가 은근히 저를 치매 초기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한 게.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어머니, 또 가스불 끄는 거 잊으셨네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스불도 꼭 확인했고 약도 빼먹은 적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그렇게 말했고 재혁이도 점점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2023년이 되면서 수진이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어요. 먼저 외출이 잦아졌어요. 전에는 학원 끝나면 곧장 집에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들어왔죠. 오늘은 강사 회의가 있어서 늦어요. 학부모 상담이 밀려서 늦을 것 같아요. 교재 회사에서 미팅 요청이 있어서 처음엔 학원이 잘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죠. 첫째, 늦게 올 때마다 화장이 진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랑은 다른 립스틱을 바르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둘째, 향수 냄새가 달랐어요. 평소 수진이가 쓰는 향수는 은은한 꽃향기였는데 늦게 올 때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죠. 남자 향수 같기도 하고. 셋째, 옷도 달라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 아침에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는데 집에 올 때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거나.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데나 놓고 다녔어요. 거실 테이블, 주방 조리대, 소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군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탈의실에 가져가고, 잠잘 때는 베개 밑에 넣어두고, 그리고 전화가 오면 꼭 방에 들어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잠시만요. 그러고는 방문을 꽁꽁 닫고 한참을 통화했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참 행복해하는 웃음소리였어요. 재혁이가 없을 때는 더 대놓고 행동했어요.
어느 날 밤 재혁이가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일찍 들어왔는데 저녁을 대충 먹고는 방에 들어가더군요. 예린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어머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이 시간에? 9시가 넘었는데. 대학 동창이 급한 일이 있대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나간 수진이는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재혁이는 골프를 가고 없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짐을 싸더군요. 어머니, 저 워크숍 가야 해요. 1박 2일로요. 갑자기 강사들 연수예요. 깜빡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상한 게 캐리어에 짐을 싸는데 속옷이며 화장품이며 워크숍 가는 사람치고는 너무 예쁜 옷들만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돌아온 수진이는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를 부르고 혼자 웃고. 워크숍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정말 유익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수진이 학원 강사라는 사람을 마트에서 만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 수진 원장님 학원 강사예요. 아, 그래요? 지난 주말 워크숍은 잘 다녀왔어요. 워크숍이요? 무슨 워크숍이요? 아니, 강사 연수 간다고. 저희 강사 연수는 다음 달인데요. 그때 확신했어요.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2023년 5월쯤이었을 거예요. 예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 엄마가 유치원에 데리러 왔어요. 그래? 엄마가 일찍 왔구나. 평소에는 유치원 차를 타고 오거든요. 수진이가 직접 데리러 가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근데 엄마가 아저씨 차 타고 왔어요. 아저씨 차.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까만색 큰 차. 아저씨가 운전했어요. 아저씨가 누구야? 몰라요. 근데 향수 냄새 많이 나는 아저씨예요. 그래?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우리 예린이 예쁘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엄마 닮아서 예쁘네 했어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가 여자아이 보고 엄마 닮았다고 하는 건 상당히 친밀한 사이 아닌가요? 예린아, 엄마랑 아저씨랑 또 무슨 말 했어? 아저씨가 우리 예린이 선물 사줄까? 했는데 엄마가 다음에라고 했어요. 우리 예린이? 그 아저씨 자주 봤어? 가끔 봤어요. 엄마 학원에도 왔어요.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예린이가 그러던데 오늘 유치원에 데리러 갔다면서?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누구 차 타고 갔대? 아, 학부모님이 태워주셨어요. 제 차가 정비소에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 차는 아침에도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학부모가 남자분이야? 네. 예린이 친구 아빠예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이.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갔어요. 마침 그때 카톡 알림이 왔는데 원장님 하츠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내용이 잠깐 떴는데 자기야,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 오늘 밤 11시. 더 이상은 안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자기야라니. 수진이가 학원 원장이랑. 그럴 리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재혁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그때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내 아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수진이의 일정을 파악했죠.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어떤 핑계로 늦는지, 늦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패턴이 있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유독 늦게 들어왔고,
그날은 항상 화장이 진했죠. 그리고 토요일엔 거의 항상 학원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어느 화요일 수진이가 오늘 늦는다고 하고 나간 후 저는 용기를 내서 학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원장님 계신가요? 원장님은 오늘 오후 수업 끝나고 퇴근하셨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5시에 퇴근했다는데 집에는 10시에 온다고 했어요. 그 오후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는 걸까요? 또 한 번은 토요일에 수진이가 학원에 간다고 나갔을 때 제가 30분 후에 학원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수진이 차는 학원 주차장에 없었어요.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죠. 그런데 우연히 더 큰 단서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소파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명함이었는데 김준호 대표이사 JH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 대표. 그런데 명함 뒷면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수진,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완전히 증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죠. 며칠 후 수진이가 핸드백을 소파에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핸드백이 열려 있었는데 서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냥 넣어주려고 했는데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혼소송 위임 계약서. 이혼소송?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어요. 수진이가 한 달 전에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우리 재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그때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급하게 서류를 다시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재혁이한테 당장 말해야 하나. 하지만 수진이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 고민 끝에 저는 조카 재민이를 찾아갔어요. 재민이는 재혁이의 사촌형으로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고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재민아,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수진이의 외박, 예린이의 증언, 명함, 이혼 서류까지. 재민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 형수가. 내가 거짓말을 하겠니? 이것 봐, 사진 찍어둔 거야. 재민이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황상 불륜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물증? 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요. 이것만으로는 법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이 김준호라는 사람부터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고모님, 혹시 기회가 되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며칠 후 재민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모님, 김준호에 대해 알아봤어요. 뭐가 나왔니? 이 사람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뭐? 유부남이라고? 네. 더 놀라운 건 아내가 대기업 임원 딸이에요. 사실상 장인 돈으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세상에. 그리고 수진이 형수 통장도 조사해봤는데 최근 몇 달간 김준호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어요. 돈을? 얼마나? 매달 500만 원씩이요. 총 3천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불륜도 모자라서 돈까지 받고 있었다니. 고모님, 이제 확실한 물증만 있으면 돼요. 재혁이 형이 양육권도 가질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잡아보마.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잡지? 사설 탐정을 쓸까도 생각했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수진이가 말했죠. 어머니, 제가 내일 하루 종일 나가야 해요. 부산에 학원 세미나가 있어서. 예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부산 세미나? 수상했어요. 그래? 근데 나도 내일 약속이 있는데. 어머니 약속이요? 응, 옥순이가 김장한다고 도와달래. 아침 일찍 가야 해. 제 친구 옥순이는 경기도 양평에 살거든요. 가려면 아침 일찍 나가야 했죠.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예린이는 종일반에 맡길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다녀오세요. 뭔가 수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듯한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나간 척하고 숨어 있으면 어떨까? 미친 생각이긴 했지만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았어요.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이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침 7시, 재혁이는 여느 때처럼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어요. 엄마, 저 골프 치고 오후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7시 반, 수진이가 예린이를 깨웠어요. 예린아,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평소 토요일엔 유치원을 안 가는데 오늘은 종일반에 맡긴다고 했죠. 8시, 수진이가 예린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옷을 갖춰 입고 큰 가방을 들었어요. 김장 도우러 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8시 반,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씻고 준비할게요. 그래, 나는 이제 나간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옥순아, 나야. 지금 출발할게. 김장 준비 다 했지? 전화하는 척 하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수진아, 잘 다녀와. 늦지 마. 네, 어머니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쾅소리 나게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12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63세 나이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쉬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나?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10분쯤 걸려서 12층에 도착했어요. 숨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우리 집 현관문에 다가갔죠. 열쇠를 조용히 돌려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 발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장롱은 3단으로 된 큰 장롱이었어요. 한쪽 문을 열어보니 겨울옷들이 걸려 있었죠.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제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들어가야 하나? 마지막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장롱 속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둬서 밖이 보이게 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집안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나야. 응, 시어머니 나갔어. 와도 돼. 오빠? 학원 원장을 오빠라고? 30분 후에 봐. 응, 나도 보고 싶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로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드라이기 소리, 화장품 뚜껑 여는 소리. 20분쯤 후 다시 나와서 거실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문 여는 소리. 왔어? 응. 보고 싶었어. 남자 목소리.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시어머니는 정말 나간 거 맞지? 당연하지. 양평까지 갔어. 저녁에나 올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괜찮아. 재혁이도 골프 갔어. 오후에나 올 거야.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안방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장롱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이 제 눈앞에서 내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내 아들의 침대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무음 모드로 바꾸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나 싶었지만 이건 꼭 필요한 증거였어요. 장롱 속에서 1시간, 그 1시간이 한 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진아,
우리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이제 지겨워. 나도 그래. 하지만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정말 이혼할 거지? 당연하지. 변호사도 만났어. 서류 준비 다 끝났어. 재혁이가 순순히 이혼해줄까? 내가 다 준비해뒀어. 재혁이가 회사 여직원이랑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어. 뭐라고? 우리 재혁이가 여직원이랑 그럴 리 없어. 정말? 증거가 있어? 조작한 거야? 하지만 진짜처럼 보여. 이걸로 압박하면 양육권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나쁜 년이 없는 일을 만들어내려고. 예린이는 어떡할 거야?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양육비 받으면 생활하는 데 도움 될 거야. 그래, 우리도 아이 갖고 싶은데. 응, 너랑 이혼만 끝나면 바로 결혼하자.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떡할 거야? 계속 같이 살 순 없잖아. 그거? 쉬워. 요양원 보내면 돼. 뭐라고? 요양원? 응, 요즘 깜빡깜빡하거든.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돼. 의사 소견서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쉬워. 내가 다 알아봤어. 치매 초기라고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치매라고? 요양원에 강제로? 그래도 재혁이가 반대하지 않을까? 재혁이도 이미 내 말을 믿고 있어. 어머니가 깜빡깜빡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 치밀하네. 당연하지. 1년 전부터 계획한 거야. 1년 전부터. 그럼 그동안 나에게 한 행동들이 다 계획적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 집은 어떡할 거야? 이 집, 당연히 재산 분할로 받아야지. 시세가 20억 넘어. 절반만 받아도 10억이야. 대단하네. 그리고 재혁이 퇴직금, 적금, 주식 다 합치면 5억은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이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당연하지. 그리고 네 투자 회사도 더 키우고. 고마워, 수진아. 고맙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듣고 있기 역겨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모든 걸 녹음해야 했으니까.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근데 네 아내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응, 바쁘게 지내거든. 아버지 회사 일 도우느라.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알아. 그래서 핸드폰도 2개 쓰고 있어. 그래도 불안해? 괜찮아. 조금만 참자. 내가 이혼하고 너도 이혼하면 그때까지 비밀로 해야 해. 당연하지. 그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목말라. 물 가져올게. 수진이가 나가자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물을 들고 돌아왔어요. 오빠, 이거 봐. 이게 재혁이랑 회사 여직원 사진이야. 정말 진짜 같네. 어떻게 만든 거야? 돈 좀 들였지? 전문가한테 부탁했어. 대단해.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봐. 재혁이가 야근한다고 했는데 PC방에 있었어. PC방? 응, 게임 중독인 것처럼 만들려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거든. 우리 재혁이는 게임도 안 하는데 정말 치밀하다. 1년 동안 준비한 거야. 증거 수집하고 약점 만들고. 그런데 혹시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재혁이는 너무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어. 시어머니는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고. 정말 대단해. 그때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여보. 응, 회사야. 주말 근무. 응, 늦을 것 같아. 아내한테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또 거짓말했어. 어쩔 수 없지. 아직은 빨리 이혼해. 나도 서두를게. 응, 최대한 빨리. 또 1시간이 지났어요. 장롱 속은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드디어 그들이 일어났어요. 나 가야겠다. 벌써? 응,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 알았어. 조심해서 가. 너도 재혁이 오기 전에 정리 잘해.
걱정 마. 익숙해. 익숙하다고?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인가? 남자가 먼저 나갔어요. 10분쯤 후 수진이도 나갔어요. 아마 침대 시트를 갈고 방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겠죠. 30분쯤 더 기다렸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방을 나간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장롱에서 나왔어요. 장롱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3시간 동안 쭈그리고 있었으니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증거를 더 수집해야 했죠. 먼저 침대 주변을 살펴봤어요. 쓰레기통에 휴지가 있었고 더러운 것들이지만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사진을 찍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남자 시계가 있었어요. 급하게 가느라 놓고 간 것 같았죠. 롤렉스. 비싼 시계였어요. 사진을 찍고 시계 뒷면도 찍었어요. JA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화장대 위에 물컵 2개. 그것도 사진. 그리고 수진이 가방을 봤어요. 가방 안에 서류철이 있었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이혼 소송 전략기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남편의 게임 중독 증거, 남편의 외도 정황, 시어머니 치매 증상 기록, 재산 분할 계획, 양육권 확보 전략, 모든 게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도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는데 입금, JH 김준호 500만원. 이런 내역이 여러 갭이 있었어요. 총 잔액이 5천만 원이 넘었죠. 또 다른 서류, 요양원 입소 절차라는 팸플릿도 있었어요. 여러 요양원의 팸플릿이었는데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 시 보호자 동의로 입소 가능.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수첩도 있었는데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6월 15일 재형 야근하는 날 준호 오빠랑 호텔, 6월 20일 시어머니 병원 데려가기, 7월 이혼 소송 제기, 8월 아파트 처분. 모든 게 계획표처럼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모든 걸 제자리에 놓고 다시 장롱으로, 아니, 이제는 나가야 했어요. 살금살금 작은 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안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와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정신을 추슬렀어요.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온몸이 아팠지만 해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예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러움의 눈물이었을까요? 내가 63살 나이에 장롱 속에 숨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선명하게 잘 찍혔더군요. 특히 두 사람의 얼굴이 똑똑히 나온 장면들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어봤어요. 요양원에 보내면 돼 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들어도 치가 떨렸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재혁이한테 바로 말해야 하나?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수진이가 1년 동안 준비했다면 나도 그만큼 철저해야 했으니까요. 먼저 재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재민아, 나야. 고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증거 잡았어. 확실한 증거. 정말요? 어떤 증거를? 영상이랑 녹음, 그리고 서류들 사진도 찍었어. 대박. 고모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만날 수 있니?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세요? 불광역 근처 스타벅스야. 30분이면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했죠. 잠깐, 혹시 핸드폰 잃어버리면? 불안한 마음에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그리고 재민이 메일로도 보내뒀죠.
이런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릴 순 없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1시간 후, 재민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응, 앉아. 재민이는 변호사답게 노트북까지 들고 왔더군요. 일단 증거부터 보여주세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는 재민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정말 형수가 한 짓이에요. 그래, 내가 직접 봤어. 아니, 그보다 고모님이 어떻게 이런 걸, 설마, 장롱 속에 숨어 있었어. 뭐요? 장롱 속에? 재민이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어. 다리도 안 움직이고. 고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재민이는 진지하게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분석하더군요. 완벽해요.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 재산 은닉, 허위, 사실 유포, 모략. 이 정도면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할 거고 양육권도 당연히 재혁이 형이 갖게 될 거예요. 정말? 네. 특히 이 녹음, 요양원에 보낸다는 부분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판사님이 들으면 경악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김준호는? 아, 그 사람 아내한테 알려야죠. 불륜 상대의 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연락하지? 제가 알아볼게요. 회사 정보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JH 인베스트먼트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재민이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있네요. JH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준호.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아, 이 사람 프로필도 나와 있네요. 어떤 사람이야? 45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아, 결혼 10년 차라고 나와 있네요. 부인은 대기업 임원 딸이고. 불쌍한 사람이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수진이와 마주쳐야 한다는 게.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아까 그 일이 없었다는 듯이. 김장 많이 힘들더라. 피곤하시죠? 따뜻한 차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나니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저 뻔뻔한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다니. 잠시 후 재혁이도 골프 치고 돌아왔고 우리는 평범한 저녁을 먹었죠. 엄마, 오늘 김장하느라 힘드셨죠? 괜찮아. 옥순이네도 식구가 많아서 김장독이 20개나 됐어. 와, 그렇게 많이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저는 계속 수진이를 관찰했어요. 수진이도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몇 번이나 제 얼굴을 훔쳐봤죠. 눈치챘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응? 아, 김장하느라 좀 힘들었나 봐.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평소보다 더 친절한 수진이가 오히려 수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재혁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재민이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고모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형수가 먼저 움직이게 놔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유리해요. 맞아요. 침착해야 해요. 63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는 거죠. 며칠 후 재민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모님, 김준호 아내 연락처 알아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뭔데? 김준호, 전과가 있어요. 전과?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대요. 투자 사기였는데 장인 덕분에 가볍게 넘어간 거래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랑 우리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사람 바람 전력도 있대요. 뭐?
제 동기가 검찰에 있는데 알아봐 줬어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장인이 무마시켰대요. 그럼 상습범이네? 그런 셈이죠. 형수도 알고 만났을까요? 글쎄, 알았든 몰랐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작전을 세웠어요. 고모님, 일단 김준호 아내에게 익명으로 USB를 보내요. 증거 영상과 사진, 녹음 파일을 담아서 익명으로. 네, 너무 직접적으로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면 더 충격적일 거고 김준호 아내가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재혁이는 형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형수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놔두고 그때 카운터를 치는 게 더 유리해요. 왜? 형수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형수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증거를 내밀면 게임 끝이죠. 재민이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법적인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한 거였죠. 그런데 고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계속 형수랑 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 63년 살면서 별일 다 겪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매일 그 뻔뻔한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게.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재혁이를 위해서, 예린이를 위해서. 일주일 후였어요.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열어. 당장 열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누구? 짝. 문이 열리자마자 여자가 수진이의 뺨을 때렸어요. 이 도둑년, 남의 남편이랑 뭐하는 짓이야. 4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명품백. 김준호의 아내였죠. 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이게 뭐야? 여자는 사진을 내밀었어요. 제가 찍은 그 사진들이었죠.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파트 복도에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죠. 우리 애들 아빠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자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 남편이랑 우리 집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수진이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모르는 척 나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우리 며느리한테?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이랑. 뭐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해서. 여자는 흥분해서 사진을 막 흔들었어요. 그때 재혁이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 재혁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재혁아. 수진이가 다가가려 하자 재혁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설명해봐. 이게 뭐냐고. 이건 오해야. 오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거야? 김준호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조작이요? 우리 남편이 이 여자한테 준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통장 내역도 다 있어요. 뭐? 재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이혼 준비도 하고 있었대요. 당신 모르셨어요? 이혼? 그때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가 보낸 거죠? 그 사진. 뭐, 내가 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진이 어머니가 찍은 거잖아요. 순간 당황했지만 모른 척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런 사진을. 하지만 수진이는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계셨죠. 양평 안 가고. 미쳤어? 내가 왜 거짓말을? 그때 재혁이가 소리쳤어요. 그만. 둘 다 그만해. 재혁이는 김준호 아내를 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죠. 법적으로? 좋아요. 우리도 고소할 거예요. 간통은 없어졌지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자가 가고 나서 집안은 싸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재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사실대로 말해. 정말인 거야? 대답해. 그래. 맞아. 수진이가 인정했어요.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사랑이 식었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엄마는 정말 몰랐어. 재혁이가 저를 봤어요. 나도 오늘 처음 아니랴. 정말 충격이다.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갈게. 며칠 후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뭐? 변호사? 이혼할 거야. 어차피 준비하고 있었어. 뻔뻔한 태도에 재혁이가 어이없어 했어요. 네가 바람 피우고도 이혼을 요구해? 당신도 깨끗하지 않잖아. 뭐, 증거 있어? 회사 여직원이랑 수진이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재혁이가 어떤 여자와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차에 타는 사진. 이게 뭐야? 이건 김대리랑 클라이언트 미팅 갔을 때. 변명하지 마. 법정에서 보자고. 그때 제가 보니 사진이 이상했어요. 각도나 구도가 부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재혁이 옆에 여자 얼굴도 뭔가 어색했고요. 조작이구나. 정말로 사진을 조작했구나.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수진이가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후회는 어머니가 하실 거예요. 치매 증상 있으신 거 아시죠? 병원 가보세요. 뭐? 깜빡깜빡하시고 헛것도 보시고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이는 나갔어요. 재혁이는 망연자실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죠.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재혁아, 정신 차려.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야 해. 변호사를. 그래, 재민이한테 연락해봐. 재민이가 도와줄 거야. 재민이 형이. 맞다, 형이 변호사지. 재혁이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재민이에게 전화했어요. 형, 나 재혁이야.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30분 후 재민이가 왔어요. 우리 셋은 거실에 둘러앉았죠. 무슨 일이야? 형수는 어디 있어? 나갔어. 이혼하겠다고. 뭐? 갑자기?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였어요. 재민아, 사실은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수진이의 수상한 행동, 예린이의 증언, 명함 발견, 그리고 장롱 속에서 봤어. 수진이가 그 남자랑. 뭐? 엄마가. 재혁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모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재민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저도 고모님 부탁으로 조사하고 있었어요. 형, 이거 봐. 재민이는 그동안 찍어둔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영상, 녹음, 사진, 서류. 재혁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는 주먹을 떨었죠. 요양원? 엄마를 요양원에? 그래. 치매라고 거짓말해서 보내려고 했어. 미친. 그리고 이것 봐. 네가 게임 중독이라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외도했다고 조작하고. 재혁이는 조작된 사진들을 보며 분노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었네. 1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재산 빼돌리고 위조 증거 만들고. 그럼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행동도 다 계획이었지. 나를 치매로 몰아가려고. 재혁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을 잃은 것 같았죠. 엄마가 어떻게 이런 증거를. 장롱 속에 3시간 동안 숨어 있었어. 다리도 못 펴고. 엄마. 재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됐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재민이가 끼어들었어요. 형,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형수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방역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 형수가 먼저 소송하면 형수가 원고가 되고 형이 피고가 돼요. 그럼 형수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반박하면서 우리 증거를 내밀면 형수는 끝장이에요. 그렇구나. 특히 이 녹음 파일, 고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판사님이 들으면 형수에게 절대 유리한 판결 안 내릴 거예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전략을 짰어요. 형수가 주장할 게 뻔해요. 성격 차이, 형의 외도, 게임 중독, 다 거짓인데. 우리가 그걸 입증하면 돼요. 특히 조작된 사진은 전문가 감정 받으면 바로 들통나요. 그런데 김준호는 그 사람 아내가 이미 알아요. 고모님이 익명으로 증거 보냈거든요. 뭐? 언제? 일주일 전에요.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럼 계획대로 된 거네? 네. 이제 형수는 사면 초과해요. 불륜 상대 아내한테도 고소당할 거고 우리한테도 역공 당할 거고. 재혁이가 물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형이 가져요. 불륜에다 계획적인 거짓말, 재산 은닉. 형수는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예린이가 걱정 마.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날 밤 재혁이는 제 방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울지 마. 이제부터 잘하면 돼. 수진이 말만 믿고 엄마가 깜빡깜빡한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이해하면 안 되죠. 저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아니야. 넌 좋은 아들이야. 단지 속았을 뿐이야. 재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친정에 머물면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왔죠. 협의 이혼을 원한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협의가 필요하다. 재민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협의 이혼? 형수가 유리한 줄 아나 보네. 어떻게 할까? 일단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봐요. 하지만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이는 당당했어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재산의 절반과 양육권을 원합니다. 근거가 뭐죠? 남편의 외도와 게임 중독, 그리고 가정에 소홀 했다는 점입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재민이가 사진을 받아서 봤어요. 이게 증거라고요? 네. 명백한 외도 증거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재민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뭘?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수진이와 김준호가 안방에서.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떻게? 더 보시겠어요? 재민이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면 돼. 치매 초기라고 하면. 수진이 측 변호사도 당황했어요. 이건 잠시 의논 좀. 수진이와 변호사가 나가서 의논하고 돌아왔어요.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 제가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증오에 찬 눈빛으로. 이제 알았구나. 내가 다 봤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수진이 측은 여전히 재혁이의 외도와 게임 중독을 주장했고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로 맞섰죠. 특히 김준호 아내의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진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피고 이수진은 불륜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함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재판부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고요? 네, 증거 녹음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제 수진이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일에서 수진이 측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았어요. 원고는 주장을 철회하고 협의 이혼을 원합니다. 협의 이혼? 재민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피고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5천만 원? 원고가 불륜 상대에게 받은 돈이 그 정도 됩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재혁이가 승소했고 양육권도 가졌으며 수진이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재산 분할은 수진이의 유책으로 최소화됐어요. 수진이는 항소하지 않았어요. 아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수진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학원은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불륜녀가 운영하는 학원에 어떻게 아이를 맡겨요. 결국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죠. 김준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장인이 투자를 끊었대요. 회사는 부도가 났고 김준호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죠. 수진이와의 관계도 당연히 끝났어요. 돈이 떨어지자 김준호가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이혼이 확정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예린이는 처음엔 엄마를 찾았지만 점점 적응해갔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예린아, 엄마는 멀리 갔어. 왜요? 엄마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거야? 7살이 된 예린이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재혁이는 많이 변했어요. 회사 일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왔죠. 예린이와 보내는 시간도 늘렸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뭘? 엄마 아니었으면 전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이제 잊어.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재혁이 회사 동료가 예린이를 정말 예뻐하더군요. 정민주라는 38살 미혼 여성이었는데 재혁이보다 5살 어렸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주입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수진이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선한 인상이었죠. 예린이가 정말 예쁘네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예린이도 민주 씨를 좋아했어요. 이모, 또 놀아주세요. 그럼 이모가 매일 놀아줄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재혁이와 민주 씨가 만난 지 6개월. 어느 날 재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민주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네. 민주는 수진이와 달라요. 진심으로 저와 예린이를 생각해줘요. 그래, 엄마도 민주 씨 마음에 들어.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민주 씨가 결혼식 날 제게 왔어요. 어머니, 제가 수진 씨처럼은 못 되겠지만. 무슨 소리야? 수진이보다 100배, 1000배 나아. 정말 잘 모시고 살게요. 예린이도 제 딸처럼 키울게요. 고맙다. 우리 잘 살아보자. 예린이는 새엄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새엄마 최고예요. 가끔 수진이가 면접권으로 예린이를 만나러 왔지만 예린이는 시큰둥했어요. 싫어. 새엄마가 더 좋아. 수진이의 표정이 복잡했죠. 예린아, 엄마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집에 있어. 아이는 정직해요. 누가 진짜 사랑을 주는지 아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민주가 임신을 했거든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어머, 축하해. 예린이도 좋아했어요. 나 언니 되는 거예요? 와, 태교도 함께하고 아기 용품도 함께 준비하고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됐어요. 수진이 소식도 가끔 들려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보습학원 강사로 일한대요. 월급도 적고 힘들게 산다고. 김준호? 그는 완전히 망했대요. 사업 실패에 이혼까지. 지금은 행방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자업자득이죠. 며칠 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김영순 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그 며느리 잡은 시어머니시죠? 아, 그게 동네에서 다 알아요. 속 시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무시하는데 좀 민망했지만 뿌듯하기도 했어요.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장롱 속에서 3시간. 정말 미친 짓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정호 씨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다. 뻘려했을까. 여보, 우리 아들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저희도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요. 민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랑 계속 함께 사세요. 그래야지. 손주들 다 키워놓고 가야지. 할머니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예린이가 껴들었어요. 그래, 100살까지 살게. 모두가 웃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겨울은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봄이 왔어요.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